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무덤가에서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말할 수 없어.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아이들을 믿지 마.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적어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나이는 66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의 장례식은 제 기억 속 가장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마치 샘물마을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했고, 심지어 묘지 울타리의 바람조차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갓 쌓아 올린 흙무덤 옆에 서 있었고, 목사님은 기도를 읊으셨습니다. 옆에서는 제 아들들, 큰아들 민준이와 작은아들 민호가 남의 옷처럼 매끈한 검은 정장을 입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눈물은 마치 정해진 시간에 맞춰 흐르는 듯했고, 포옹에서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저는 땅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벤치 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답은 바로 왔습니다. 말할 수 없어. 감시당하고 있어. 우리 아들들 믿지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와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반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장례식에는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 영자 씨, 민준이 아내 유나, 그리고 제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70년을 살고 동네 사람들 자전거를 고쳐주고 소소한 도움을 주며 공구를 빌려주던 사람의 장례식치고는 그 텅 빈 공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수리점 이웃들에 대해 속삭였을 때 민준이가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냥 조용히 보내드려요. 하지만 진우 씨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낚시 갔던 일을 추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지만 말들은 물처럼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처럼 길고 평탄하고 조용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24살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흙먼지 날리는 길, 마을 회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공원. 저는 그때 어머니를 간병하며 가사도우미로 일했고, 진우 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리점에서 일했습니다. 자전거를 고치고 가끔 경운기도 손봤죠.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에게 말을 걸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화요일이었고 저는 낡은 녹색 원피스에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리점 문턱에 나와 헝겊에 손을 닦으며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희 씨, 자전거 봐드릴까요? 물론 제게는 자전거가 없었지만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보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대화, 마을회관 벤치, 평생을 약속한 맹세, 그리고 오케스트라 대신 카세트 테이프가, 식당 대신 이웃들이 해준 잔치 음식이 있던 소박한 결혼식. 첫 몇 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방 2칸짜리 집에 양철 지붕, 비가 오면 구석구석에 대야를 받쳐뒀습니다. 밤에 비가 새기 시작하면 웃으며 냄비를 옮겨놓곤 했죠.
진우 씨는 동틀 때부터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마을 여자들에게 원피스와 치마를 만들어주고 외투를 수선하고 뜨개질거리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제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닮은 큰 눈, 저를 닮은 미소. 2년 뒤에는 똑같이 예쁜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진우 씨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개울가로 낚시하러 데려갔고 공구 잡는 법을 가르쳤으며 저녁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머리를 쓰다듬고 밤에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은 빵처럼 소박하고 아궁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성격이 강하고 날카롭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왜 우리는 검소하게 사는지, 왜 남들처럼 차가 없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림자처럼 형을 따랐습니다. 민준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진우 씨는 수리점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공구 상자를 남의 물건인 양 밀어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전 손에 기름 묻히기 싫어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나중에 툇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어떤 지친 슬픔을 안고서요. 그는 마치 조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과 나누고 싶었던 꿈의 언어 전체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정말로 도시로 나가 대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취직했고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민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우리 수리점 수입과 부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잘 풀렸구나. 대단하다. 하지만 기쁨은 어느새 종이처럼 아주 얇아졌습니다. 전화는 줄고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번쩍이는 차를 타고 딱 붙는 정장을 입고 와서는 계약, 투자, 매물 같은 낯선 단어들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진우 씨를 마치 낡은 물건처럼 쳐다봤습니다. 소중하긴 하지만 남들 앞에 내놓기엔 부끄러운 그런 물건요. 어머니,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이제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사하셔야 해요. 집이 무너지겠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붕은 더 자주 샜고 보일러는 말썽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 벽들 속에는 우리의 삶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첫걸음, 밤샘 대화, 수천 번의 소박한 저녁 식사. 다른 사람에게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돈이 우리 아들들을 망쳐놨어. 우리가 더 이상 걔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변명했죠.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젊어서 그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자리를 잡고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유나를 소개하러 데려왔을 때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힐은 우리 툇마루 앞 흙바닥에 바로 박혔습니다. 눈부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림 같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웃으며 손끝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을 스캐너처럼 빠르게 훑었고 저는 갑자기 우리 집의 깔개, 커튼, 소박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식탁에서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육볶음을 깨작거리고 김치찌개를 뒤적이다가 시쾌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활시위처럼 긴장해 있었고 평소에는 사과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음번엔 그냥 식당에서 만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못 들을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를 들었고 모든 단어가 저를 찔렀습니다. 민호는 혼자였지만 그 역시 똑같은 도시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와서는 항상 바빴고 중요한 전화가 있다며 식사 중에 바로 받았습니다. 전화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어머니, 저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요. 우리의 가족적인 일요일은 물 위의 파문처럼 퍼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새해는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선물은 비쌌지만 쓸모없었고 대화는 보고 같았습니다. 그들은 두세 시간 앉아 있다가 마치 할당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도하며 떠났습니다. 저와 진우 씨는 둘이서 늙어갔습니다. 그는 예전 같지 않은 손으로 하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수리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바느질을 했지만 눈은 점점 침침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박함을 지켰고 아이들에게 단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저녁 툇마루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이야, 문제는 걔들이 돈이 있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돈과 함께 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는 언제나처럼 옳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드문 방문길에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집 팔고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엔 의사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있잖아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들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더 좋은 신발, 더 새 책을 사주기 위해 아꼈는데 이제는 요양원이라니. 우린 요양원 필요 없네. 진우 씨가 그 특유의 위험 있는 정직함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기가 좋아. 하지만 저는 제 아들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리하고 싶은 귀찮은 문제, 닫아버리고 싶은 질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무덤가에서 목사님이 마침내 침묵했고 소박하고 너무나 소박한 관이로 첫 흙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둔탁하고 최종적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뜨거운 것을 잡은 듯 손바닥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그들이 압박할 거야. 몸 조심해.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살아있는 표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말하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내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믿지 마. 누군가 저에게 악의적인 장난을 치기로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들의 모든 포옹이 갓 파헤친 흙위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왜 그들은 장례를 서둘렀을까요? 마치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 가장 간소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저녁에 여전히 검은 빵과 잼 냄새가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저는 제 인생을 손바닥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입었던 빛바랜 원피스부터 이 텅 비고 너무나 조용한 장례식까지,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생각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무심함이 아니라면, 만약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저는 아직 모든 것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 진실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몸조심해, 선희 씨, 믿지 마. 그 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 빠르고 더 집요하게 쉴 틈 없이 밀려가는 듯 했습니다. 묘지 울타리에서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눈으로 아들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머니, 힘내세요는 남의 말처럼 들렸고 모든 행동은 마치 연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온기가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방을 걸음으로 재고 어떤 감정평가사는 다락과 지하를 들여다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민준이는 서류를 부채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거래에 익숙한 사람처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어머니 미소는 반듯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 집은 기껏해야 1억 원 정도예요. 지금 시장이 좋을 때 팔면 제가 좀 보태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어요. 편의시설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이웃도 괜찮고요. 1억. 우리의 모든 삶이 스며든 벽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에서 접시를 치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숟가락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나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말을 끊지 않고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민우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수리점일 그만두셔야 해요. 위험하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쉴 때가 됐어요. 일하는 건 벌이 아니야. 진우 씨가 너무나 차분하게 말해서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의미야. 의미?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숫자만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조기 상속이라고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문을 몇 번 더 견뎠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노인 요양원 책자를 가져와 웃고 있는 할머니들이 표지에 있는 광택나는 책자를 제 옷본 옆에 놓았습니다. 거긴 식사도 나오고 취미 활동도 있어요. 그녀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린 집이 편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살아. 그들이 떠난 후 진우 씨는 오랫동안 식탁보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이야, 이건 우리를 위한 걱정이 아니야. 개들이 서두르고 있어. 왜인지는 몰랐지만 불안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밤에 듣는 민준이와의 마지막 대화는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 없이 혼자 와서 어릴 적 이유식을 먹던 낡은 식탁에 앉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랑 민호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가 유나를 소개하러 데려왔을 때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힐은 우리 툇마루 앞 흙바닥에 바로 밝혔습니다. 눈부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림 같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웃으며 손끝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을 스캐너처럼 빠르게 훑었고 저는 갑자기 우리 집의 깔개, 커튼, 소박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전화벨이 너무나 날카롭게 울려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1시립병원입니다. 저는 그들이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제1시립병원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시죠? 남편분께서 위중한 상태로 입원하셨습니다. 즉시 와주세요. 세상이 열기 속 아지랑이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문설주를 붙잡았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떻게 살아는 있나요?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와주세요. 영자 씨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창문, 나무, 정류장,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시기적절하게 누가 그들에게 전화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수리점에서
뭐가 터졌대요. 화상에 머리도 다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민호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빨갰지만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가 침착하고 익숙하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분 한 명씩 5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차가운 벽에 손바닥을 짚고 약품과 금속성 청결제 냄새가 나는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램프가 깜빡이고 기계들이 삐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때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덤가에서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 그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화요일에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시원할 때 틀 좀 작업해야지. 그는 대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램프가 켜지고 사람들이 달리고 누군가의 빠른 발소리, 지시, 낯선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달려들려 했지만 누군가 부드럽게 저를 밀어내 벽 쪽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새벽 4시 37분. 유감입니다. 저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차가운 타일에 뺨을 댔습니다. 우리가 42년 동안 쌓아올린 세상이 마치 누군가 미리 조심스럽게 나사를 하나씩 풀어놓은 옷장처럼 조용하고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돈이 우리 아들들을 망쳐놨어. 우리가 더 이상 걔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변명했죠.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젊어서 그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자리를 잡고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수익자라는 단어가 차가운 모처럼 제 머리에 밝혔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옆에 앉아 침착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 앞으로 5억짜리 보험이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추가로 7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도록 모든 걸 처리해야죠. 난 돈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저는 중환자실이라고 쓰인 문 앞에 멈춰 서서 얼음물에 들어가기 전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중환자실은 모든 것이 쇠로 되어 있고 무감정한 공장처럼 밝고 차가웠습니다. 진우 씨는 기계와 붕대에 쌓여 누워 있었고 얼굴은 반쯤 거즈로 덮여 있었으며 손만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내 남편의 손. 진우 씨, 나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요. 들려요? 다 괜찮을 거예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떻게? 살아는 있나요?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와주세요. 영자 씨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창문, 나무, 정류장,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생명을 유지시키고는 있지만 전망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계에 의존해서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은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마치 배려 광고처럼 부드럽게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들리면 신호 좀 줘요. 속삭였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압력. 또 한 번. 손가락 아래 작은 파동.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여기 있어. 싸우고 있어. 금요일 밤 경보음이 마치 온 마을의 개들이 짖는 것처럼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램프가 켜지고 사람들이 달리고 누군가의 빠른 발소리, 지시, 낯선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달려들려 했지만 누군가 부드럽게 저를 밀어내 벽 쪽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새벽 4시 37분. 유감입니다. 저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차가운 타일에 뺨을 댔습니다. 우리가 42년 동안 쌓아 올린 세상이 마치 누군가 미리 조심스럽게 나사를 하나씩 풀어놓은 옷장처럼 조용하고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들은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말끔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서류철에는 장례식장 명함, 견적서,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이미 머리글이 채워진 서식,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민준이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가장 간소한 관으로 짧은 예배만 드릴 거예요. 아버지는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험금도 절차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 없이 모든 게 처리되도록요. 그 순간 저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복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기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아들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지만 대부분 의사들 주변을 맴돌며 의사의 소매를 잡고 접수처에서 속삭였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대화 조각을 들었습니다. 생명보험금 5억, 상해보험금은 최대 7억 5천. 사람들 번거롭게 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들이 편한 대로 마치 누군가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듯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부엌에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실로 엮으려고 애썼습니다. 수리점에서의 폭발, 중환자실, 돈 이야기, 그들의 서두름, 그들의 확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나사가 잘못 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앞으로 어떤 대답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대답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소리내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아들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유리처럼 변할 것이라는 것도요. 장례식 다음 날, 저는 낡은 장롱에서 진우 씨가 집, 수리점, 보험증서 등 중요한 모든 것을 보관하던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앉아 숨을 들이쉬고는 마치 남의 인생을 읽듯 작은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액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반년 전 날짜에 도장이 찍힌 깔끔한 추가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으로 증액. 반년 전 진우 씨는 저와 이걸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걸 강요했을까요? 왜 하필 지금? 그 아래에는 더 새로운, 기껏해야 2달 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최대 7억 5천만 원. 진우 씨는 평생 수리점에서 일했지만 새로운 서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이는 뭐든 다 받아주지. 그런데 갑자기 2개의 큰 보험이, 그것도 거의 연달아. 우연일까요? 지난 며칠을 겪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제 생각을 들은 듯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계좌 확인해봐요. 누가 돈을 인출했는지 봐요. 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 아래 눈동자가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고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경련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닿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훑었고 장례식 날부터 가슴에 자리 잡았던 냉기가 더 넓게 퍼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 큰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1월에 1천만 원, 2월에 3천만 원, 3월에 4천만 원. 저는 그런 인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돈 누가 받았나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남편분께서 인출하셨어요. 최 부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수리점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명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전표를 꺼내왔습니다. 서명은 진우 씨의 것 같았지만 떨리고 낯설었습니다. 진우 씨는 반듯하고 자신감 있게 썼습니다. 냉장고에 우유 사와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모티콘을 그려놓던 소년 같은 글씨체였죠. 그런데 이건 마치 남의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번은 확실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아드님 민준 씨랑 같이요. 아버지가 서류 작업하는 걸 돕는다고 설명했어요. 안경 없이는 힘들어 하신다고요. 저는 무릎 위에 가방을 꽉 쥐었고 잠금 장치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낮에 안경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안경 없이는 힘들어 하신다. 마치 미리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고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절제되고 단호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험은 그들이 강요한 거야. 당신 안심시키려고 설득했지. 그건 함정이었어. 저는 은행에 앉아 처음으로 슬픔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아궁이에 장작을 던져 넣었을 때처럼 뜨겁고 완고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전화벨이 너무나 날카롭게 울려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1시립병원입니다. 저는 그들이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제1시립병원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시죠? 남편분께서 위중한 상태로 입원하셨습니다. 즉시 와주세요. 세상이 열기 속 아지랑이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문설주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게 거기 있어. 저는 보도블록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켜갔고 차들은 웅덩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대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사람을 구하는 그곳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리 전문은 언제나처럼 삐걱거렸지만 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했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그을음 자국 하나 없었고 바닥에는 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작업대는 마치 전시용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공구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기계들은 반듯하게 줄지어 있었고 배선도 멀쩡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서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언가 터졌다면 흔적은 어디에 있지? 녹아내린 플라스틱 조각 하나라도 어디에 있지? 뒤틀린 쇠붙이는? 그리고 폭발했다는 그 기계는 어디에? 저는 마치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다는 듯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위 서랍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뻑뻑했습니다. 진우 씨는 기름칠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연필, 줄자,
낡은 계산기, 서류철, 그리고 제 이름이 쓰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부터 줄노트에서 찢어낸 2장의 종이, 진우 씨의 필체, 반듯하고 힘있고 알아볼 수 있는 글씨. 민준이가 선의를 위해 새 보험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게 더 마음 편할 거라고. 기분이 좋지 않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 아래 다른 날짜 병원에 가기 3일 전 민호가 수리점 현대와 관련 서류를 가져왔다. 서두르며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저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봉투로 향했습니다. 봉투는 우리가 예전에 편지를 보내던 것처럼 침으로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선희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거야. 최근 우리 아들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 돈, 보험, 집에 너무 관심을 보여. 유나가 부추기고 있어. 어제 민준이가 말했어. 아버지,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저를 눈먼 사람처럼 손을 잡고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 없이 처리되는 곳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최 부장님에게 말하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밖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녹은 눈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 든 보험, 인출, 서명, 아들과의 동행. 이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실타래를 풀기 위해 잡아당겨야 할 실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휴대폰이 짧게 딸깍 소리처럼 다시 울렸습니다. 진우 씨 수리점으로 가요. 책상 맨 위 서랍을 열어봐요. 진우 씨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에 대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종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수리점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와인 한 병과 함께 다른 때라면 배려로 보였을 미소를 띠고 찾아왔습니다. 들어와도 되는지 묻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와인을 따르고 어릴 적 글씨 연습을 하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생각해 봤어요. 보험금 지급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5억 원이 나올 거예요. 그걸로 제대로 정착하시고 더 작고 아늑한 집을 사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아니면 좋은 요양원도 괜찮고요. 거기 의사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알아? 제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서류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랐어요. 저랑 민호가 어머니 돈을 관리해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투자 상품도 많고 이자도 붙고 저희가 다 불려드릴게요. 불려드릴게요. 비눗방울처럼 가벼운 단어. 저는 이미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쏟아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니? 그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장 아래 촛불처럼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라면 시장이 좋을 때 이 집을 팔겠어요. 어머니는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위임장을 써주시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랑 민호가 다 처리할게요. 공과금, 보험, 수리, 시간을 좀 줘.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는 말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가 나간 뒤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와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아들들을 낳던 밤 진통을 세던 때처럼 크게 똑딱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침묵을 들은 듯 진동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가요. 사건 접수하고
사고 관련 자료 보여달라고 하세요. 병원 기록은 다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폭발이라는 버전 믿지 마요. 저는 2번, 그리고 다시 한번 읽고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끝까지 가고 싶다면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아침에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익숙한 회색 건물, 난간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10분 뒤 오 경감에게 불려갔습니다. 다부지고 마른 체격에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선희 여사님. 사건 접수 좀 하려고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수리점 폭발 사고 후에 사망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조사 자료를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는 당직 경찰을 불렀고 그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경감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여사님 댁에서 발생한 폭발이나 사고에 대한 신고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재 흔적이 기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병원에서는 폭발이라고 했어요. 아들들도요. 오 경감은 한숨을 쉬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남편분께서는 독성물질 중독 증상과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하셨습니다. 생화학 검사에서 메탄올 흔적이 발견됐고요. 이건 여사님께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진료 기록에 가까운 친족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서명자는 장남과 차남입니다. 폭발이 아니라 독살. 그리고 친족이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 말들이 제 관자놀이를 때렸습니다. 내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가 필요하고 모든 서류, 보험 증서, 거래 내역서, 여사님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절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부검을 위한 발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가져오겠습니다. 집에는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호가 유나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제과점 쇼핑백, 그리고 그들이 강조한 바로 그 브랜드의 커피. 얼굴은 걱정스러웠고 미소는 달콤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걱정돼요. 민준이가 마치 검사관처럼 부엌을 둘러보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어머니가 관공서를 돌아다니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식사도 안 하신다고 해요. 유나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카스텔라 사왔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커피랑 드시면 몸도 좀 녹으실 거예요. 손이 떨리시잖아요. 저는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건 아무것도 받지 마. 그리고 진우 씨에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난 이미 아침 먹었어. 저는 말하고 쇼핑백을 밀어냈습니다. 고맙다. 유나는 못 들은 척 웃었습니다. 신경 쓰셔야 해요. 저희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상실 후에 종종 뭐랄까 불신이나 의심 같은 게 생긴대요. 특히 어머님 연세의 여성분들한테요. 치료가 가능하대요. 저희가 어머니 돌봄과 관찰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준이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좋은 요양원도 있고요. 강요는 아니에요. 물론 그냥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그리고 집도 파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거든요. 어차피 수리비가 돈 다 잡아먹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았고 모든 문장에서 걱정이 아닌 서두름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변호사 서류철의 종이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대답하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볼 일이 있어서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는 대답을 바로 얻지 못했을 때처럼 입술을 살짝 깨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끌지 마세요. 어머니,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해요.
그들은 커피와 쇼핑백을 식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만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툇마루에 내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강태식입니다. 진우 씨가 3주 전에 저를 찾아와 아들들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녹음과 사진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모퉁이 카페, 가장 안쪽 자리. 혼자 오세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도 이웃의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가 직접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3시에 저는 모퉁이에 들어갔습니다. 낮은 천장에서는 갓 구운 빵과 캐모마일 향이 났습니다. 빵 진열대,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땀이 났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50대 남자가 서두르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코트, 주위에 깊은 눈. 그는 갈색 서류철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강태식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진우 씨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먼저 경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내용은 힘들겠지만 정돈된 거짓말보다는 쓰라린 진실이 낫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자신감 있고 익숙한 목소리. 태식 씨,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야. 민준이가 압박하고 있어. 선의를 위한 보험. 그게 더 마음 편하다고. 서류에서 걔들이 이득을 보는 조항을 찾았어. 민호는 내가 뭘 먹는지, 언제 나가는지, 언제 집에 있는지 물어봐. 걱정된다고 하면서 걔들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저는 찻잔을 쏟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닦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기 1달 전입니다. 강태식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건에 더 가까운 시점입니다. 딸깍 하고 저는 민준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명확하고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 기다릴 수 없어. 늙은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메탄올은 깨끗하게 처리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야. 엄마는 나중에 쇼크 상태일 테니 우리가 맡으면 돼. 후견인 신청하고 끝내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너무나 조여와 숨쉬기 힘들어졌습니다. 강태식 씨는 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녹음, 민호의 신경질적인 웃음소리. 내일 형이 커피에 비타민을 탈 거야. 처음엔 머리가 멍해지고 그 다음엔 시력, 그 다음엔 혼수 상태. 생명보험 5억, 상해보험 최대 7억 5천. 다 해결하자, 엄마도. 나중에 강태식 씨는 녹음기를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큰아드님이 도시 외곽 도로변 철물점에서 메탄올을 사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가명을 댔습니다. 날짜는 입원 5일 전입니다. 사진에는 작은 통을 봉투에 담아둔 채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애매함 없이 뜨거운 카페 안에서 저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강태식 씨가 출력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빚, 큰아들은 도시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약 7억 원, 작은아들은 도박으로 4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현금이지만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왜 바로 경찰에 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왜 기다리셨죠? 의학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상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심정지였습니다. 녹음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진료 기록에 메탄올 흔적이 있으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정성훈 판사에게 가서 여사님의 금치산자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통화를 가로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떨림을 멈추기 위해 테이블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럼 오늘 경찰서로 가죠. 제가 말했습니다. 오 경감에게 녹음 자료 압수하고 감정 의뢰하게 해요. 전부 공식적으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강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녹음 파일 하나,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두 목소리가 마치 수리를 의논하는 것처럼 평온하고 일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엄마도 처리해야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가느다란 울림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앉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녹음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 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 가요. 우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오경감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강태식 씨의 서류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날짜가 적힌 녹음기, 통화기록 출력물, 철물점 앞사진, 은행거래 내역서, 보험증서 사본, 수리점에서 찾은 제 메모와 진우 씨의 편지까지. 경감은 말없이 들었고 가끔 짧고 명료한 질문을 던지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힘든 이야기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가족 분쟁이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지금 진술서를 접수하겠습니다. 녹음기와 사진은 목록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찰입니다. 긴급 감정,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위한 발굴을 신청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다 하세요. 그는 검찰청에 전화했습니다. 당직 검사는 의외로 빨리 도착했습니다. 회색 트렌치 코트, 피곤한 눈, 하지만 활기찬 목소리, 조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자세히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강태식 씨는 어떻게 녹음 파일을 얻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명하고 지시받은 곳에 십자 표시를 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들은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 부검을 위한 발굴, 체포에 대한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새벽에 덮칠 겁니다. 경감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도 전화하거나 무언가를 파괴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여사님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어떤 긴급한 만남에도 응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앉아 마을 저편에서 드문드문 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우한테 빨리 와보세요. 목소리는 흥분했지만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고 있어.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고 있던 곳은 그들이 아니라 손을 무언가로 바쁘게 하기 위해 또 한 잔의 차를 따르러 가는 주전자 앞이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차들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으로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준이, 민호, 차례로 끈질기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는 오 경감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잡았습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녹음을 틀어주니 주저한더군요. 작은아들은 뒷마당으로 도망치려 해서 새 블록을 쫓아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참고인으로 조사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옥죄던 끈이 잠시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낮에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스틸레토 일 없이 퉁퉁 부은 눈으로 하지만 여전히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문턱에서부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민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빚에 시달렸어요. 압박을 받았다고요. 제가 부추긴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그는 내 남편을 독살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처리할 생각이었지. 내가 취하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더 무언가 말했지만 그 의미는 제 머릿속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대문까지 배웅하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3일 뒤 법원은 부검을 위한 발굴을 승인했습니다. 무겁고 낯선 단어. 하지만 저는 필요한 모든 것에 서명하고 묘지로 갔습니다.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특수 차량들이 들어오는 동안 문 옆에 서서 영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한, 서류상의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이런 사건치고는 빨리 나왔습니다. 시료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었고 농도는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신부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봉투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는 위조 및 수사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림은 빈틈없이 맞춰졌습니다. 사건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신문들은 저를 메스껍게 하는 제목들을 달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외면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떡을 가져다 주며 힘내세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저녁에는 꽃에 물을 주고 찻잔을 씻었습니다. 아침에는 수사관에게 가서 질문에 답하고 다시 서명했습니다.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꽉 찼습니다. 기자들, 이웃들, 수리점의 옛 손님들, 제가 모르는 사람들. 강태식 씨가 옆에 앉아 제가 어깨를 느낄 수 있도록 벤치 등받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구치소에서 입던 똑같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사랑이 아닌 기억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미사 여구 없이 담담하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산입니다. 채무 동기, 준비, 은폐,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입니다. 음성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감정 결과, 금융 서류들, 녹음 파일이 하나씩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은 너무나 조용해져서 누군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 아버지 다음엔 엄마도 처리해야지가 울려 퍼졌을 때 이웃줄에 있던 누군가가 숨을 헉들이 마셨습니다. 한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떨지 않으려고 무릎 위에 쇼를 꽉 쥐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법의학자가 증언했습니다. 차분하게 표를 보여주며 무서운 단어 없이 메탄올에 대해, 증상에 대해, 왜 폭발은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리점 사진, 깨끗한 책상, 온전한 전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가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배운 대로 선서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던 기름 냄새, 그가 아이들에게 드라이버 잡는 법을 가르치던 모습, 그들이 어떻게 낯설어졌는지, 무덤가에서 나 살아있어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중환자실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서류에서 어떻게 새로운 보험이 나타났는지,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떻게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지 꾸미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제 나이, 스트레스, 의심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그 말들은 녹음과 조서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셋째 날, 재판은 최종 변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산, 탐욕, 냉혈함.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경합범에 따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들은 채권자들의 압박, 나쁜 조언, 감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숫자가, 녹음기가, 의사와 수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판사는 평일을 위해 퇴정했습니다. 시계는 침묵 속에서 똑딱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서류철을 든 서기가 따랐습니다. 저는 벤치 끝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서 강태식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요. 피고인 김민준. 김민호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하고 우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법원은 판결한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고 법정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판사는 감정 없이 마치 개수기처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민준과 김민호를 유죄로 인정한다. 형량은 범죄의 경합에 따라 정한다. 중범죄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형에 처한다. 장남에게는 25년 후 가석방 신청권을 가진 무기징역, 차남에게는 징역 25년.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 전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서류를 들고 지쳐서 수리점 문 앞에서 지금 제 안에는 오직 조용한 마침내만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승리도 아닌 그저 숨 쉴 수 있는 평온한 침묵.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아주었고 어떤 사람은 힘내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영자 씨는 안도하며 울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제가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잡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도시로 떠나 결혼 전성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3일 뒤 최종 감정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명백했던 모든 것. 메탄올, 농도, 시간, 서명, 돈. 위증 대가로 의사에게 건네진 5천만 원. 연결고리는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벗어 옷장에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평범한 홍차를 우려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축축함으로 짙었고 그 짙음 속에서 갑자기 두 발로 서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저는 마치 그가 곁에 있는 것처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부탁한 대로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 혼자서 할게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재건되지 않지만 물처럼 결국엔 길을 찾습니다. 보험금. 그들이 그렇게 서둘렀던 바로 그 5억 원. 저는 그 돈을 강태식 씨와 함께 김진우 추모재단이라고 이름 붙인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료 변호사, 심리 상담가, 필요하다면 사설 탐정까지. 아무도 가족의 비밀과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첫 편지들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이 봉투들을 언젠가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것처럼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수리점은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풀고 작업대를 드러내고 낡은 선반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어 다알리아, 한련화, 그리고 장미를 심었습니다. 흙에서는 따뜻한 쇠와 햇볕 같은 그의 손에서 나던 냄새가 났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꽃다발을 들고 묘지에 갔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카네이션, 그리고 그에게 한 주 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었는지, 누가 수사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왔는지, 누가 창가에서 침묵하지 않도록 그냥 전화를 걸어주었는지. 나무십 사이에 바람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 씨는 수요일마다 들렀습니다. 우리는 툇마루에서 커피를 마시며 재단 일을 의논하고 표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선희 씨,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라 어떤 표현도 필요 없어요. 그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제 인생에 제때 들어와 곁에 머물러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민호에게서 뒤죽박죽인 내용으로 용서를 구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며 공허한 변명들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그 다음 민준이에게서 짧고 담담한 편지. 어머니, 모든 걸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년 뒤 소식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도소장이 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은 텅 빈 수리점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중에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신과 관찰. 그에게서 온 편지는 더 드물어졌고 혼란스러웠으며 약과 절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침묵할 권리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유리창 위의 물처럼 흘러내려 마르고 사라졌습니다. 직장과 성을 바꿨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찾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외면하고 어떤 곳에서는 동정하고 어떤 곳에서는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들을 상대로 그러다 익숙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재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정적이지 않은 건조한 기사, 이웃 중 한 명이 사과를 들고 정원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선희 여사님. 가족이라는 게 비열함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순 없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말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자 끝에 앉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아파트 때문에 엄마를 독살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지 울타리에서 떨리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첫날의 제 자신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강태식 씨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3개월 뒤 그녀의 오빠는 징역형을 받았고 그녀는 제게 작은 꽃다발을 가져와 말했습니다.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느 날 침묵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무덤가에서 나 살아있어라는 소리가 들렸던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71살입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고 주름은 손바닥에 실금 같습니다. 어디를 꿰맸고 어디를 뜯었는지 보입니다. 집은 조용히 수리했습니다. 지붕은 새 것이고 벽은 진우 씨가 좋아하던 연노랑색입니다.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길에서 멀리 들려오는 엔진 소리, 이웃집 마당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그가 옆에 와 앉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묻습니다. 아들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짧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유와 햇볕 냄새가 나고 말끝마다 엄마라고 부르던 두 소년이 그립습니다. 그 소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대신한 남자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지만 제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의미는 또 다른 여성이 부엌에서 자신의 의심과 함께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교훈은 단순하고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핏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가족이라도 악을 행한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덮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치유해주지는 않지만 항상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꽃을 들고 진우 씨에게 갑니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남편, 배신당한 아버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서서 숨을 쉬며 그에게 재단의 새로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선희 씨. 그리고 저는 혼자
하지만 텅 비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나답게 누구에게도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몇 살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적어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